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슈와 판세를 분석하면 민심이 읽힌다. 선거 특집 우리의 선택. 네, 오랜만에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항상 그 아침 시간대 저는 혼자 여기 외로에 앉아 있고 두 분은 화요일과 금요일 전화 목소리를 통해서 정치권 소식을 전해주고 계셨죠. 오늘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 날이니만큼 보이는 라디오도 나가고 있을 텐데요. 우리 두 분 함께 합니다. 한국청년운동본부 송문희 감사 그리고 김성환 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한데. 아니요, 뭐 저는 네. 고향에 온 느낌인데요. 홈커밍 데이. 그죠? 저도 그래요. 네. 오래간만에 또 송 교수님도 뵙고요. 저희 한 10년 만에 네. 그 방송에서는 10년 그런가요? 조금 덜 된 것 네.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TV 방송에서 같이 이제 정치평론 코너를 했던 때가 벌써 10년이 됐군요. 네. 그간 많이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그 친한 티는 이렇게 가까이 앉는 그 패널들은 처음 봤어요. 왜 이렇게 붙어 앉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좀 떨어져서 앉는 거예요? 뭐 저만치 앉으시죠 보통. 그렇군요. 여기가 좋은데요. 네, 오래간만에 봐서 반가워서 반가워요. 그런데. 저희만 이렇게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날이에요. 네. 오늘 지금 뭐 선거와 관련돼서 직접 경험도 있으잖아요, 우리 송 교수님은. 네. 어떻습니까? 요맘때 되면 그 후보들 마음이. 아픔이 밀려오네. 너무 아픈 얘기를 했나요? 정치학을 하고 이론적으로만 정말 바른 정치를 생각하다가 한번 뛰어보니 정치판의 민낯도 많이 받고 아직도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 김성환 평론가는 아직 그 입질이 많았거든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여기저기서 그 영입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안 됩니다. 좀 소심해서 네. 떨어질까봐 겁나가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농담처럼 네. 저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석에서. 네. 근데 막 거의 뭐 쌍욕을 하다시피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음. 왜 말립니까, 정치한다고? 근데 정치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요? 반정치를 얘기하시는 분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요. 매우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그만큼 본인이 헌신이나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뭐 친구 관계로서 그렇게 희생하는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같은 게 있는 거죠.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렇게 만류하셨다. 그럼요. 이 사석에서의 얘기랑 완전 다른데요? 근데 저는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느낀 게 뭐냐면은 저도 사실 정치학 전공자지만 정치 외면학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기존에 정치판에 간 분들이 좀 좋지 않게 바뀌는 걸 많이 보면서 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저희 딸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지나가는 세대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뭔가 네. 책임감이 너무 느껴지고 그렇다면은 한국 사회는 너무 이 거대 양당 중심으로 가고 있으니 이거를 조금 바꿔보자라는 약간 소신이 있었어요. 근데 현실 정치는 녹록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나가신다면 되는 당으로 나가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되는 당으로. 이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게 정치의 현실이죠. 네. 한국 그 정치 구조 자체가 이렇게 소수당이 존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결국은 양당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저는 앞으로 개헌을 하거나 선거제를 바꿀 때 여러 당들이 우리 한국 정치에 있으면서 서로 간에 뭐 연립 정치도 하고 이런 모습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결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공고화된 체제를 바꿔 나가는 것도 국민의 몫이 아닌가. 특히 오늘 선거일이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상 저는 개표 방송 이제 22년차 아나운서하면서 매년 개표 방송을 이제 TV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라디오에 와 있어서 이제 특집으로 한 걸음 이렇게 물러나서 이제 어떤 선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농담이 아니고 지난주 이제 사전 투표 토요일에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그 부정선거 계속 주장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뭐 이번에도 뭐 누가 두 번을 투표하더라 뭐 이런 들으셨죠? 그래서 일부러 그 보통 이제 인증사진 투표 용지는 찍으면 안 되고 손등에 이렇게 찍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안 찍고 나온 다음에 투표를 마치고 나와서 그 안내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선거 그 인증사진 찍고 한 다음에 깜빡하고 그 인주 도장 복자를 안 찍고 나왔다. 들어가서 도장만 찍고 나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난리라는 거야. 위험한데. 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막 그래서 뭐 저기 막 담당자를 부르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그 지문도 찍잖아요. 사후에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외국의 유명한 그 인물까지 와서 모스탄. 모스탄. 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내가 지지하는 누군가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자꾸 질 때 네. 그때 이제 부정선거랑 음모론이 싹 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일치하는 뭔가의 근거를 제시하는 부정선거에 자꾸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단호하게 정치에서 그 뭐랄까요, 배격해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란 문제나 이런 거에도 마찬가지지만 흔히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본인은 굉장히 민주적인 척하면서 뭔가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세상을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정치에도 있고요. 또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요즘에 와서 그 이렇게 쩍 갈라져 있으면서 그 자기만의 세계에서 계속 그것을 더 공고화시키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을 네. 하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가치, 신념, 뭐 팩트까지도 믿고 싶은 대로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게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단톡방에는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정말 극우부터 극자까지 쫙 있으시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저를 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다 들어서 가서 보기는 하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정선거론자 중에서는 뭐 전직 총리도 계시고 지상파 방송사의 오랜 앵커 생활 언론인도 있고 그 안에는 사실 그 저하고 아나운서 같이 준비하고 뭐 가고 아나운서 돼서도 같이 세미나도 다니고 그런 정말 뭐 형 같은 분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정치가 계속 반복되면 불신과 어떤 그 갈등만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런 상황, 정치적 상황을 좀 바꾸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오늘 하루에 집약이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3, 4부 이어서 선거 특집으로 두 분과 이번 동시지방선거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가 마무리됐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어떻게 느끼셨는지 방송 많이 하시면서 먼저 송미 감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정치에서 투표를 할 때 오늘까지 투표를 하실 때 이제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한 표가 정말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걸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마음에 드는 후보를 찍어봐야 사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뭐 정치인들이 투표 때까지는 머슴처럼 굴지만은 투표날 지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한 표로 심판을 해야만 우리가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구도가 지금 이재명 정부 1년 좀 지나가는데 정권 심판으로 흐르기는 매우 어려운 구도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중도 진보할 것 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거의 60% 이상을 계속 받고 있다 보니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에 업혀가는 그런 이제 먹고 들어가는 그런 선거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실은 그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 많이 힘든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거의 민주당 압승이다라고 했던 분위기에서 지금에 와서는 약간의 또 몇 곳에서는 접전도 있다고 느껴지다 보니 조금 더 재미는 있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앞서 다 말씀하셔가지고요. 생각은 비슷한데요. 뭐 내란 심판 선거다, 이명박근혜 선거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은 있는데 예. 제가 생각컨대 이재명이냐 아니냐 선거였어요. 이건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지방선거의 성격 자체가 보통은 여당 지지를 할 것인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다가 네.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 어게인의 늪에 빠져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더 오히려 짠물화됐단 말이에요.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한 반토막밖에 안 되는 정당인데 뭘 가지고 지금 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결국은 표심은 이재명 정부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민들한테 정치 호응감 보여주는데 조금 더 잘하길 바라느냐 아니냐 이걸 선택하는 선거의 성격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뭐 접전지가 늘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여론조사 신뢰도 나중에 평가하고 싶어요. 이게 제 예상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기본적인 구도로 볼 때 일부 접전지가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여론조사는 좁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6 정도, 많게 넓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8 정도 오차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선거에서 8% 안에 들어가는 선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 접전인 거죠. 근데 그러면 여론사를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종의 추세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한 기관에서 조사한 거를 추세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하고 자동답하고 전화 면접을 막 뒤섞어 가지고 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일종의 정치 논쟁을 소모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물론 이제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큰 틀 안에서 그렇죠. 모든 분들이 예상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거 결과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여론조사가 사실 한계도 많고 신뢰도 문제도 있고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진짜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관전 포인트는 오늘 선거까지 이제 투표까지 봤을 때 막판에 국민의힘에서 약간 더 스퍼트를 내고 있는 거 추세로 얘기했을 때는 지금 서울이나 뭐 대구나 부산이나 그건 이런 맞는 것 데서 같다. 지금 따라잡고는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건 있거든요. 그건 예. 왜 그러냐? 한편에서는 그 국민들이 또 오만한 거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거대 여당 힘 있는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이게 조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점이 공소 취소 특검 그 얘기를 하면서 아마 조금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사전 투표율이 어떤 의미일지 23.51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은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보통 이 사전 투표 좀 높으면 진보 쪽 유리하다는 얘기는 있는데 요즘은 그런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예, 그랬지만 지금은 사실 사전 투표가 약간 정착화되다 보니까 사실 많이 해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일도 양단적으로 뭐 어느 층에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지역에 어느 연령대에 어느 세대가 했는가가 사실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이번에 대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사전 투표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옛날보다 높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강원도가 높아요 또.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또 높은 이유가 이게 여당의 지지냐 아니면 정청래 대표의 공천에 대한 그거냐 이거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본투표로까지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요? 예전에 사전 투표율 높아져가지고요 본투표율도 높아질 거라고 막 흥분해서 기대했다가 나중에 본투표를 보고 난 다음에 실망했던 적이 여러 차례 맞아요. 있었거든요. 결국엔 할 사람만 한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일종의 이제 문화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문화로 그러니까 이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캠페인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국민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사전투표가 투표율이 여러 날로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 참여도나 아니면 투표 편의성을 대폭 높여놨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미 그게 선거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생각들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곧 본투표율을 다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당에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 이렇게 본다면 이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이제 정치 고관여층의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들면 투표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보통은 참패해요. 근데 많이 높았을 때를 할 때 우리가 전망하기는 어려운 건데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투표율이 높았을 때는 그만큼 민주당 그 전통적인 지지층이 투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정 수준까지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민주당한테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일정선을 넘어가는 투표율이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회 지방선거 말고 2018년 지방선거 때 예. 그때 60%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투표율이. 예. 그때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투표율이 한 64, 5 뭐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그때는 누가 유리한지 전망하기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일정 수준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차분히 이제 주요 격정지를 한 곳 한 곳 저희가 3, 4배 거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울시장 선거부터 해봐야 되겠죠. 결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번 더 서울시장을 맡을 것인가? 아니면 작은 지자체에서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아서 급격히 후보군으로 올라온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인가? 막판까지 알 수 없는. 이건 뭐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선거 당일이라서 저희가 말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워요. 누가 될지 말지 말고 이 판세가 흘러온 그간의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전에 네. 그 성동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사실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저는 성동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동구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 저희 전화 연결했을 때 한번 그 얘기 한 거 저도 예, 기억이 나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동구청장 정원호가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성동구라는 걸 운영해 나가면서 국민들이나 그 기업들이나 굉장히 효능감을 많이 주고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픽으로 사실 단숨에 후보로 올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민주당도 호응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후보에 대한 검증이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정원호 후보 측은 무능한 10년이라고 지금 오세훈 후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약간 선거 프레임으로 보면 약간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무능한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면 서울 시민들이 이 무능한 시장을 또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5년 있다가 또 예. 뽑았다는 얘기가 돼서 서울 시민들이 약간 긁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구호적으로는 무능한 10년이라는 말이 조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세훈 후보 쪽은 지금 아마 마지막에 여러 가지 뭐 GTX 철근 누락이라든지 또 소소문 붕괴 고가차도 붕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은 있다. 서울이 뭐 재개발 재건축이나 성장이나 이런 거 물론 많이 중요하지만 빨리빨리 가는 것 이상으로 안전을 많이 담보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유권자가 했을 때는 분명히 많은 힘듦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오세훈 후보가 조금 그 막판에 그런 사건 사고들 때문에 당혹스럽다고 느껴지는 그런 언론의 그 발언들 뭐 제가 거기 간다고 뭐 나아질 게 있겠느냐 지금 상황에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조금 좀 코너에 몰린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주긴 했었습니다. 근데 선거에서 이제 가장 큰 선거 어떤 당락을 가르는 게 이슈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슈는 대립 이슈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이슈 자체가 나한테 불리하냐 유리하냐는 판단보다는 다른 상대 후보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면은 그 이슈가 그냥
어떤 일종의 선거의 선택 기준이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세훈 후보가 스스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GTX A 노선 한쪽 편에서 막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그 안전 문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5개월 있었지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과드린다. 이렇게 나가면서 먼저 나가버렸으면은 그러면은 그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같이 공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세훈 후보는 그랬거든요. 나는 기자회견 보고 저 언론 보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그게 뭐 지금 뭐 무너졌습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나니 계속 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세훈 시장 시절의 어떤 시정 평가까지 같이 연결되는 문제가 됐고 서세문고가 붕괴까지 일어나고 나니까 제가 생각컨대 이번에 서울 시민들이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안전 문제 이슈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정원호 후보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 명픽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또한 사실은 선수들끼리 뒷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네. 만약에 오세훈이 아니었다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사선을 한 거예요. 직업이 서울시장이에요. 근데 그렇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그랬거든요. 이쯤 됐으면 이제는 대권으로 가야지. 서울시에서 계속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오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국민의힘 우물은 말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판 자체도 기울어져 운동장도 기울어져 있는 데다가 예. 국민의힘 태도로 볼 때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세훈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이익 투표 성향이 좀 더 강해져서 보수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존의 진보 색채가 강한 민주당 의원을 선택하기보다는 아예 다른 컨셉 후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유능한 그렇죠. 행정가. 유능한 행정가와 네. 정치인.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초접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좀 평가가 다릅니다. 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오래 했기 때문에 피로도도 있죠. 유권자들이 느끼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연속성이라는 측면, 안정감이라는 측면을 또 고려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다만 하나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오세훈 후보를 시장으로 이제 후보 낼 때까지 굉장히 많은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있었다고 그렇죠.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늦게 또 결정되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같이 뛰지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혼자 힘겹게 싸움하고 있다. 이런 점은 좀 측은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네. 굉장히 좀 그런 게 장동혁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안 만나잖아요. 지금 성동구 갔는데 피하잖아요. 네, 서로 피하는 심지어 모습이고요. 뭐 중간에 뭐 점퍼색도 다른 거 입었다가 뭐 다시 꺼내 입었다 막 이럴 정도로. 뭐 오늘 서울 숲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간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면 이 전 대통령 불렀냐 그랬더니 성동구청장 후보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사실 서로 피하는 이런 정도 상황 가지고 어떻게 중도층한테 날찍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감옥 갔었던 전직 대통령 2명을 불러내가지고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하는 이게 지금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전 사례라고 봐요. 관련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또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할 텐데 일단 서울시장 그간의 어떤 상황들 짚어봤고 잠시 쉬었다가 부산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돌아오겠습니다.